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사람도 낯빛 확확 바뀌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는 그렇죠. 요새 시장에 그런 걸 느낍니다. 불안정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 수익도 안겨주지만 손실도 안겨주기 때문에 무턱대고 긍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면 무조건적인 비관도 나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근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근거 있는 시선을 바라보는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네. 마켓나우 2부에서 꾸려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매크로 지표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금리나 또는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잭슨홀 미팅 같은 거 우리가 왜 주목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게 결국은 지금 이해령과 말씀하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 근거 오늘도 찾아드릴 거고요. 이슈부터 그 근거 찾아주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부터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툭 꺼지거나 뭐 이럴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섹터들도 보시면 하락 섹터보다는 상승 섹터가 훨씬 많고요. 가운데 좀 새로운 콜드체인이라는 섹터가 오늘 새롭게 오늘 나왔고 간만에 대왕그래도 오늘 좀 떴고요. 전선주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뭐 탄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전선주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 가장 큰 강세, 어떻게 보면 요즘의 시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들, 오늘 살짝 분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드체인이라고는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한 반면에 진단키트하고 엠폭스는 좀 약세로 돌아섰죠. 엠폭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조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도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좀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음압병실이 또 새로운 섹터로 좀 들어섰고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섹터들이 좀 변화되는, 그동안에는 거의 뭐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특징이다.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전고체 여전히 괜찮고요. 우크라 재건주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도 어제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예, 반도체 HBM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뉴욕 시장에서 호재가 나온 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전선 같이 묶었는데 같이 오늘 동반해서 좋고 그렇습니다. 방산 뭐 이런 거는 작기는 한데 플러스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아이폰 요즘에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16 출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몇 가지 섹터들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드체인하고 음압병실하고 코로나19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드체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드체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수많은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게 보관해서 이동하고 하는 그런 딜리버리 쪽에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제 콜드체인 얘기가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때 코로나 한창 확 할 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왔던 그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거였죠. 그때는 이 화이자 백신이 이동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화이자 백신을 옮기려면 영하 한 70도 정도 됐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초저온 그런 콜드 시스템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모더나 백신부터는 이렇게 뭐 초저온까지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콜드 체인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단어가 사실은 엔데믹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단어인데요. 질병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8월 내에 안정을 시키겠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약국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에 이 코로나 치료제를 보낼 때
그냥 뭐 용달차에다 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냉장 시스템이 돼 있는 이런 트럭에다 실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이 콜드체인 얘기가 좀 나온 거라고 좀 이해가 좀 되고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는 백신이랑 또 달라서 백신보다는 훨씬 더 뭐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러면 예비비 3,2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6만 병에 달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구매를 하는데 속도를 좀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백신 얘기는 사실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써서 미리 전 국민을 뭐 어떤 특정 뭐 고령자든가 특정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을 하는 이런 차원에는 아니고 이제 엔데믹이라는 건 결국 자체가 인플루엔자처럼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독감 같은 하나의 이제 유행성 질환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앞으로도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종목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장고.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확실한 그런 이제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주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6% 넘게 오르고 있는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쪽의 회사가 되겠고, 서린바이오, 태경케미칼 이런 회사들도 좀 오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는 바이오 인프라 업체고, 태경케미칼은 액체 탄소 제조 업체, 역시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체 화면으로 가서요. 이번에 볼 거는 엠폭스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여러 이제 관련주들, 관련 어떤 그 테마들 중에서 엠폭스가 하락한 추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필리핀에서도 올해 첫 엠폭스 환자가 좀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엠폭스 주가가 오늘 올라가야 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흐름대로 본다면 올라가야 될 그런 날인데 오늘 하락세로 돌아서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첫 엠폭스 환자 발생을 했고 뭐 지금 이제 분석한다 그 정도 내용이고요. 뭐 한 명이니까 아직까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닌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이제 하나씩 발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폭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수젠텍, 빌리언스, 녹십자 MS 7%,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1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서 이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면 30분마다 시장가로 체결되는, 그러니까 좀 거래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런 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들이나 코로나19 관련주 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단기에 급등했던 종목들, 이렇게 과열 종목 지정되거나 VI가 발동을 하거나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꼭 체크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투자하실 생각이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다 한꺼번에 계속 오르다가 뭔가 이제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매기가 조금 이제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다시 가서요. 간만에 나온 대왕거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왕거래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사가 이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속보 개념의 기사는 아니고요. 이제 기획성 기사인데,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석유 탐사 제2 가이아나 대장정을 펼친다, 이제 이런 약간 기획성 기사가 되는데,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석유공사가 심해 석유 가스정 개발에 이제 집중한다. 사실은 대왕고래 여기가 심해이기 때문에 그런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가이아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이아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이아나는 원래는 한 그 글로벌 이 에너지 회사가 탐사를 하다가 포기를 했던 이 광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엑슨모빌이 넘겨받아서 이제 탐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2012년부터였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가이아나 탐사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현재까지 110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석유가스 자원을 현재 발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심해 유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도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갔고, 또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했던 투자 회사가 중간에 철수하는 등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광구였는데, 엑스모빌이 포기하자 끝까지 계속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심해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석유공사도 이 대왕고래 쪽, 그러니까 이
이번 동해 이 가스전, 이 원유 이쪽에 탐구할 때 여기가 심해라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가야나처럼 엑스모빌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반드시 이제 원유랑 가스를 끌어내겠다, 채굴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될 것 같은데 간만에 대왕거래 관련 테마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성 밸브 뭐 역시 피팅 업체 많이 나왔죠. 오늘 11%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요. 성광밴드도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고 오린 PTS, 넥스틸, 태광 등 대부분 다 피팅 밸브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전보다는 조금 둔화된 거는 있는데 오랜만에 올라서 그런지 그래도 시장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으로 가서 반도체 얘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하고 이제 HBM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HBM 가볼까요? 네. 예, 기사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또 4% 넘게 올라서 오늘 주가가 130달러 선을 이제 올라섰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130달러 선에 다시 올라선 게 한 달여 만이고요. 최근에 뉴욕 시장이 8거래일 연속 오늘 올랐고 엔비디아도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시가총액 2위도 좀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실적 발표 날이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뭐 늘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둔화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또 뭐 금리나 기대감 더 커지고 있다 등등등 이제 이런 호재성 내용들을 또 주에 갖다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린 거지만 엔비디아가 내놓을 수치죠. 그 수치가 분명히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HBM 종목들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위드텍 8%, PSK 홀딩스 6%, 인텍플래스 5%, 이오테크닉스도 4%,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4%. 이 관련된 HBM 관련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죠. 자, HBM이랑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오늘 괜찮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넘게가 오전장에 볼 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그만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요즘에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좀 힘이 돼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델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힘들었을 때보다는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상승하는 쪽이 많아요. 뭐부터 건드려 볼까요? 자, 반도체 관련주를 먼저 보고 싶은데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4.5%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또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는 그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떨어진다면 우리가 또 추가 매수로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 또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는 어닝 시즌이 되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도 한번 보면 기존에 이제 저번에 8월 5일 날 쭉 떨어졌을 때 8월 5일이죠. 쭉 떨어졌을 때 갭을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 갭을 오늘 메우러 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되고요. 딱 갭 구간에 위치하는. 네, 맞습니다. 자, 갭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메꾸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쪽 빨간색 라인,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또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봉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라인에서 또 찍고 반등이 나올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과거를 보면 이쪽 5월 24일 금요일자도 그렇고요. 이쪽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또 매수의 기회로 또 한번 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77,300원 정도로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77,300원서부터 76,200원까지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었냐면요. 자, 여기 빨간색 이 저항선하고 연결된 요 라인들까지는 무조건 한 번씩 올라갔던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빨간색 그 동그라미 친 그쪽 고점들하고 연결된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요. SK하이닉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바로 볼까요? 예,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그런 라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라인이냐 하면요. 자, SK하이닉스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밑에 있는 지선, 이 8월 5일 날도 밑에 지선 라인을 찍고 올라온 그런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이요? 연두색이요? 네, 여기 동그라미 친 요 예. 저점입니다. 네. 자, 이 저점과 이쪽 라인에서 봉들의 저점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요 라인들에서 고점하고 연결되어 온 추세 라인입니다. 자, 그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케이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밑에 이 라인에서 지금 왼쪽 어깨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다시 어케이드 앤 숄더 8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19만 원대에 지금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19만 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18만 9천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9만 원대부터 매수를 잡으면 이 어케이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하단 라인이 되겠고요. 자, 오늘 현재 구간은 어케이드 앤 숄더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차트는 아닌데요. 자, 만약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라인까지 온다면 땡큐 하시고 잡으시고 손절 8%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상승의 기운을 품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이 자리도 괜찮지만 조금은 조정이 나온 뒤 한 19만 원 선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19만 원 선에서 좀 접근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브리핑 때도 살펴봤습니다.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눈에 띄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코로나19 예전에 우리 백신 같은 경우에도 콜드체인 해가지고 극초온 냉장고를 그걸로 이동을 했었죠. 자, 그거 관련주로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19 이번에 그 정부에서 3,268억을 투입을 하면서 26만 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또 구매를 한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관련주로 엮여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일신바이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현재 그림이 어떤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신바이오는 현재 상한가에 간 시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 위치인지도 현재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동이 된 그 저항선이 바로 위에 2,3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일봉이 생겨서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일봉이 생겨서 저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올라가는지, 그 아래에 생기면서 그 저항선 삼아서 찍고 빠지는지를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신바이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2,300원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일봉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어디에서 봉이 생기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하시는 게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2,300원 아래에서 생기면은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는 좀 무서운 상황이고요. 근데 갭으로 올라타서 한 2,400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2,300원을 이 라인을 지지선 삼고 올라갈 경우에는 위에서 생길 경우에는 지지선 삼아 매수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 한 1,920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 1,92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생겨서 음봉으로 떨어질 경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300원 밑에서 생겨서 저항 삼고 내려올 경우에는 밑에 있는 1,920원 라인을 매수점으로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콜드체인 관련주 일신바이오 차트 먼저 살펴봤습니다. 주태영 파트너가 차트 이 추세선을 참 잘 그리세요. 그래서 네. 그린 대로 저항받고 지지되고 이런 네.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번 종목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이든 신규 접근하는 분들은 2,300원 선 가격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신바이오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네.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아까도 저 일신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 라인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라인 같은 경우에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저 방송을 들어오고 보니까 이 라인을 지금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따라 들어갈 만한 라인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추격 매수는 지금 자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찍고 오늘 일봉상에서 또 음봉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반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은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는 좀 피해 주시고 차라리 뚫고 올라가서 일봉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일봉이 내일자 생겼을 때 11,800원 라인은 위에서 생겨서 그 라인을 지지선 삼고 파란색 지지선을 지지삼고 올라가면 그때서 이제 매수점으로 잡아보셔도 되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밑에 있는 라인 9,200원대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이 라인의 9,200원대에서 한번 손절 8% 걸고 매수 대응할 만한 그런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구간 매수 접근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콜드체인과 또 연관이 굉장히 깊기도 한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진 매트릭스입니다. 자, 진 매트릭스 제가 저번 주 익숙합니다. 화요일 날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밑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본다 상한가. 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수익을 보여준 종목은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주셨고 제가 이렇게 엄청 크게 동조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마음은 아닙니다. 제가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진매트릭스란 종목이 네, 맞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바로 한 5거래일 전, 4거래일 전에 이렇게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땠길래요?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삼각수렴을 형성을 하고 있었냐면
이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주면서 계속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삼각 수렴 구간을 뚫고 나서 위에 올라온 단숨에 한 100% 이상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네.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날이죠. 이날 8월 13일 화요일 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은 4,000원서부터 3,900원까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3,93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오늘까지, 오늘 고점 기준이죠. 오늘장 고점 기준으로 82.7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서 4,000원 이하에서 또 매수 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올라갈 때 또 매수 잡으셨던 분들이 물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5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현 구간에서도 지금 물론 한 70% 이상 지금 현재 수익이시거든요. 네. 50%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를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50%를 매도를 하시고 50% 물량을 가져가시면 어차피 우리 수익은 50%는 또 물량을 챙겼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를 홀딩을 하시면서 좀 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 수익 축하드리고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태영 파트너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니까 계속 체크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50% 정도 물량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진 매트릭스였고요. 오늘장에서 그런데 녹십자 MS는 조금 힘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도 저희가 체크했던 걸로 네, 맞습니다. 기억나거든요. 녹십자 MS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같이 매수를 드렸는데, 이 엠폭스 관련주하고도 같이 엮여 있는 네. 종목이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기도 하지만 엠폭스 관련주에서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상장에 대한 지금 이슈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과열 종목으로 묶이면서 내일까지는 30분마다 한 번씩 9시, 9시 반, 10시 이런 식으로 시장가로 또 체결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도 화요일 날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가 한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5,000원까지 매수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 날 5,000원까지 딱 찍고, 그리고 목요일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쭉 올라간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도 또 여러분들 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근데 화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물량을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때도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니까 조금 섭섭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20% 이상 현재 수익 구간이에요. 우리 5,0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자, 고점 기준으로 어제 고점 기준으로 31.80%의 상승이 나왔던 바로 그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한 30% 정도, 물량 30%, 50% 이하, 30%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내일까지도 일단 단일가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한번 한 번 더 매도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십자 MS까지 전략 챙겨봤고요.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픽이 더 기대되거든요. 바로 들어볼까요? 자, 에머리지를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이제 대마초 관련주들도 많이 아시죠?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하고 저항선 라인을 한번 좀 교환을 한 시점인데요. 현 시점에서 왜 가져왔는지 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 구간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안 찍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안 찍고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면 W자 반등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라가면서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차트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딱 안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라인들은 밑에 있는 일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 삼던 그 라인들이니까 요 라인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매수점으로 1870원서부터 제가 매수 가격을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1870원을 딱 오고 있어요. 1870원서부터 현재 가격서부터 1840원까지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이 226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오면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공략주는 에머리지였습니다. 진정한 헤르스 부통령 관련주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죠. 가격적인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통상, 하나에너지, 락앤락 모두 최근 공개 매수에 실패한 상장사들입니다. 공개 매수는 자발적 상장 폐지 시 진행되는데 기업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개 매수가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코스피는 대주주 지분 95%, 코스닥은 9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공개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도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신성통상 주가는 2021년 4,480원까지 올랐지만 반토막인 2,300원을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순 자산인 3,136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공개 매수 제시가가 주주가 당초 매수한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위기와 관련 소액주주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심정들은 울며 겨자 먹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서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항력도 없고 뭐 한국회계사 협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들이 이게 가치평가에 있어서 검증 절차, 그러니까 적정성 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정한 제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 점수 채점하듯이 채점이 필요하니까 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반면 관련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 규제를 강화하면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많이 받는 데다가 이렇게 더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보호도 없고 소액주주들의 요구만 계속 커지게 되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하는 거다. 미국은 창업자에 대해서 10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창업자는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상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개매수 가격 산정 기준이 바뀔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3개월 평균으로 했다. 이제 그게 지금 봐서는 이제 많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일부러 수주를 안 하거나 영업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아예 그냥 전체 주식에 대한 평균을 한다든지. 해외의 경우 2013년 글로벌 IT 기업 델사의 상장 폐지에 반대한 주주들이 공개 매수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장도, 상장 폐지도 주주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당국의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 날에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수연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 센터장하고 이 퇴직연금에 들어와 있는 이 디폴트 옵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장인들 대부분 퇴직연금을 사실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익률이 영 시원찮아서 늘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거의 현재 상황, 그리고 문제점, 최근에도 논란도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거 일단 설명 먼저 좀 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회사가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쌓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확정 급여형 이거는 우리가 DB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가입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적립을 해주고 만약에 나중에 받아야 될 금액보다 부족하면 기업이 부담을 해주는 거고 운용을 잘해서 남으면 그건 기업으로 기송이 되는 그게 확정 이제 급여형이고 확정 기여형 우리가 DC라고 부르는 거는 가입자가 스스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부담하는 건 정해져 있고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운용의 개념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퇴직연금 가입자 그 사람이 뭔가 그쵸. 조금 운용을 해볼 수 있는 약간의 펀드 매니저처럼. 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할게요, 혹은 실적 배당형을 할게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IRP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소득공제 할 때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 퇴직연금 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납입을 해서 보통 이제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려고 맞아요. 많이 채워 넣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게 DC형하고 IRP잖아요. 네. DC하고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제 보통 상품이 만기된 이후에는 따로 이제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한 건데 이거는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더라도 저는 실적 배당형 중에 어떤 상품을 뭐 가입할게요 이러면 그게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그 상품에 재투자가 되도록 이제 설계가 되는 건데 디폴트 옵션은 이제 가입하겠다 그러면 가입하고 나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이제 만기됐을 때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상품들은 그 해당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고르기도 하고요. 하고. 근데 이게 지난해 7월 12일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그 전에 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7월 12일에 도입이 됐고 지금은 1년이 좀 지난 상태인 글쎄. 거잖아요. 뭐 1년간 성과를 보면 상당합니다. 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한 가입자 수가 한 565만 명 정도 되고 이들이 적립한 퇴직연금이 한 33조 원 되니까 1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수가 560만이면 전체 근로자의 뭐 한 4분의 1 이상 상당수가 꽤 되네요. 그리고 전체 퇴직연금 규모가
그러니까 380조 예, 정도 그렇죠. 되니까 한 10% 좀 10% 안 정도 되게 안 되게. 이제 디폴트 옵션을 지정을 한 건데 지금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한 305개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운용하고 있거든요. 디폴트 전용으로. 그렇죠. 디폴트 예. 옵션에 가입한 분들은 이 상품 중에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디폴트 옵션도 사실 처음에 아까 1년 유예 기간 뒤에 이제 작년 7월에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도입한다는 의도 자체가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으니까 네. 뭐 DB형 같은 경우는 1%대 하여간 뭐 실질로 따지면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따지면 물가상승을 마이너스였어요. 감안하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들 되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제 이게 도입됐다. 사실 그게 명분이었던 걸로 저 기억이 나는데, 근데도 도입은 됐는데 여전히 너무 원금 보장 쪽, 그러니까 그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은 네. 별로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적립금의 89%가 원금 보장형이 주로 들어가 있는 초저 위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90% 나타났거든요. 가까이가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도입하기 전에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면 한 87% 정도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었는데 디폴트 옵션 도입하고 나서 디폴트 옵션 도입 때 그러니까 적용한 상품을 보니 더 늘어난 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요. 보장 상품 이게 비중이. 엉뚱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의 도입 취지하고 좀 그렇죠. 반대로 약간 가고 있는 역행하는 건데.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 상품의 위험 등급이 보면 이제 초저위험 그리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나눠져 성향에 있어요. 따라서. 근데 예.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뭐 쭉 보고 초저위험이 있고요, 뭐 저위험이 있고 여기 고위험까지 있는데 어떤 거 가입하실래요? 이러면 심리적으로 저위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손실회피 게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퇴직연금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계됐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우려가 네.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에 가입한 대다수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실제로 1년 이상 운용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을 등급별로 보면 이제 초저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3.47%, 뭐 은행 예적금 금리 이것도 조금 높을 때 수준이고 제가 그 6개월 수익률을 좀 봤거든요. 초저위험 상품의 6개월 수익률 중에 이제 상위 1, 2부터 쭉 보니까 2%를 넘는 게 없어요. 이건 6개월 수익률이긴 한데 뭐 그거를 이제 1년 수익률로 환산하면 굉장히 낮은 거인 거죠. 그리고 뭐 저위험이 한 7.51%, 그리고 중위험이 12.16%, 고위험이 16.59%니까 이 상품별로 굉장히 이 수익률 차이가 좀 큰데 대다수가 초저위험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중위험이나 고위험만 놓고 보면은 아주 괜찮아요. 12%, 16%인데 근데 초저위험,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들어가 있는 초저위험은 3% 중반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성적표를 본 거고, 근데 정부에서 네. 발표하는 전체 디폴트 옵션 평균 수익률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난 13일에 고용노동부하고 금융감독원이 같이 자료를 냈는데 네.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 옵션의 연수익률이 10.8%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문제제기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전화를 좀 받았는데 지금 판매 운용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 305개인데 이 중에 1년 이상 운용된 상품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수치거든요. 네. 근데 고용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일반 퇴직연금, 그러니까 전체 퇴직연금의 2023년 한 해 수익률을 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평균 5.26%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 퇴직연금 규모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크죠. 것처럼 훨씬 더 크죠. 383조 원으로 훨씬 크고 또 수익률 산정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작년 한 해고 전체 그렇죠. 퇴직연금은 이 디폴트 옵션은 작년 7월부터 도입 이후 1년간이라 이제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거나 아니면 뭐 금융시장이 막 출렁이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난다? 네, 올랐잖아요. 게다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보면 전체 퇴직연금에서는 87%인데 디폴트 옵션이 89%면 이 수익률 차이 이렇게 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계산 방식이 다른가라는 그렇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들 이제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결국은 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이게 되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복잡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네.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약간 의혹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산정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 옵션 상품에 수익률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률을 그냥 합산해서 그 개수를 넣는 단순 산술 평균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전체 퇴직연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나온 그 퇴직연금 5.26% 예, 예, 나왔던 예. 거는 가중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으면 그 비중만큼을 곱해줘서 이제 산출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평균 수익률에 비중이 높은 상품의 수익률이 많이 반영이 된 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수익률이 더 가까운 게 이제 가중 평균. 후자가 돼야 되는 네, 거죠. 가중평이 수익률인 돼야 되는 건데 거죠. 이게 사실 모든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려면 같은 방식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런데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수익률을 비교를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그중에 디폴트 옵션 가입하실래요? 이렇게 이제 그래야죠.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계산 방식이 같아야죠. 계산 방식이 달랐다는 거가 하나가 문제고 네. 그리고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연기금이든 공제건 뭐 운용사건 사실 이제 수익률을 산출할 때 이렇게 단순 산술 평균을 쓰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산술 평균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50%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럼 단순 평균으로 수익률 계산하면 0%잖아요. 제로죠. 근데 실제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50% 수익이 나면 1,500만 원이 1,500.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50% 손실이 되면 75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손실인 거잖아요. 25%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단순 평균을 사용했다는 게 좀 문제고 예. 해외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낼 때 사용하는 표준 방식이 이제 금액 가중 수익률이 있고 시간 가중 수익률이 있는데 금액 가중은 이제 투자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그게 앞서 말씀하신 우리 가중평균 그죠. 방식 가중, 금액 가지고 그죠.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 가중은 이제 운용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더 적절한 항목이 뭐냐라는 걸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도 아니고 단순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거는 이건 글로벌 표준에도 안 맞는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한 4.2%에 그치지 않겠나. 그러면 전체 절반도 안 되네. 그죠. 반토막도 안 되는 데다가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보다도 낮은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더 낮은데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퇴직연금보다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더 많은 상황이고 이거는 정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입맛에 맞게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취재해서 이제 기사를 어제자로 냈는데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입장을 좀 들어왔죠. 근데 금감원은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에 산술평균이 적당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나타내게.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어떤 방식을 쓸 거냐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수익률을 발표했을 때도 산술평균 방식이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고 네. 처음부터 이걸 산술평균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고지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제 뭐 어제 저희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 자료를 따로 내기는 했었어요. 근데 해명 자료의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개별 상품의 수익률과 산술 평균 값을 제공해 왔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상품 자체 객관적 수익률을 보여줌으로써 가입자가 자신의 디폴트 운용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소요에 맞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지정,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처사다라고 이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여기서 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네. 거는 약간 책임 회피성으로 저는 느껴져서 그러니까 사실 가입자한테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금융사 세 곳에서 각각 자료를 냈는데 특정 분야에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홍보성으로? 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에 굉장히 이제 민감도가 높으니까 금융사도 이런 걸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건데 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금감원이 만약에 이제 금융사가 이런 식으로 운용 수익률을 단순 평균해서 냈다 그러면 금감원은 아마도 이거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이거는 거의 뭐 분식회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진짜 심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게 네.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 가입해야겠네.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을 네. 하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호도하는 네.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당국이라는 이 정부 기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공신력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기 영리에 모든 걸 다 갖다 집중을 하는 이런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너무 치중을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주고 네. 그다음에 감시를 하고 이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랄까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뭐 표현이 좀 제가 거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성 그런 내용들이 그걸 객관적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네. 말씀하신 대로 호도한다는 느낌마저 좀 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퇴직연금을 강제로 드는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DC형이나 IRP 들고 말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디폴트 옵션 아직 가입하진 않았는데 계속 문자가 옵니다. 계속 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하는 가입하라고, 얘기잖아요, 예, 자꾸.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을 조금 롤모델로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으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서 한 연 8% 정도 수익률을 내는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으니 이건 사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그러면 상품이니까요. 퇴직연금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 도입할 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게 실적 배당형 상품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들을 더 많이 넣을 거냐 아니면 원금 보장에 가까운 상품을 더 넣을 거냐. 그렇죠. 원금 보장 상품을 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시킨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판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들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상품을 넣기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로비를 했고 뭐 국회에서도 그때 야당 여당 간 당론이 엄청 갈렸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 시기가 늦춰지니까 뭐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금투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여기 넣으면 안 돼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제도 도입 시점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그래 좀 넣고 빨리 시작하자라는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서 돈을 합의를 자기들이 보고 할수 있으니까. 예, 디폴트 옵션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된 건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고금리였던 시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꾸려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내려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수익률은 더 낮아질 텐데 그러겠죠. 그러면 국민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타이밍이 뭐 이런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지금 그 공 기자의 그 지적은 이제 민간 사이드 쪽에서 보는 거고 네. 저는 계속해서 이게 수익률 산수평균 남들 다 아무도 안 하는 그거를 쓴 이유가 자꾸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게 자꾸 궁금해져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도입의 목적이라는 게 수익률을 높이자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실적 배당 상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막상 1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87%로 그러니까 89%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정책의 실패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한했거나, 그러니까 조금 뭐 넣더라도 뭐 한시적으로 넣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89% 이상 되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는 이제 비중을 보이게 됐고, 이건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걸 좀 포장하기 위해서 산수평균을 사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한 방식이 네. 산수평균 방식이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조금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하는 게 보도자료도 보면, 그러니까 이 1년 수익률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의 제목 자체가 뭐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시행 1주년 느낌표 2개 그리고 연금자산의 건전한 축적을 견인하다. 그러니까 사실 보도자료 제목으로 보기에는 너무 홍보성,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는 홍보자료 같은 느낌이었고
수익률 얘기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가입자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갈아타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인 사례가 2건이 나와요, 케이스가. 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해 있는데 이 케이스에 있는 사람은 실적 배당형으로 갈아타서 뭐 16%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아까 그 고위험 쪽 그렇죠, 상품을 그렇죠. 넣어서. 그 두 사례를 넣으면서 이게 뭔가 이제 정책 홍보도 좋긴 한데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거고 호도하지 않는 건데 보도자료 자체가 너무 좀 왜곡된 이 저는 지금 그 팩트를 좀 담은 거 보도자료 아닌가. 사례 든 거를 말씀 듣고 나니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봐라, 이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고, 그다음에 고위험 든 사람은 수익이 더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 우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률 높이려면 아이 고위험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우리는 제도 도입하는 데서 우리 역할은 다 끝났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네. 민간에서 이제 알아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투자자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금융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개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좀 매끄럽지 일고 있죠.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의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이 이제 KB국민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이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행 정기예금 상품들이 많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거고 없는 편입이 상황인 되는 건데, 거고. 이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이제 규정에는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단일 상품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사실은 금융사가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된 말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계좌 자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펀드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꺾일 것 같다. 그럼 이 펀드 비중을 줄이고 이거는 어떤 펀드는 조금 이제 뭐 기준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좀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사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주면서 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만기까지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가입한 만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땡 이런 분위기라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포트폴리오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퇴진연금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 사이에 수수료는 이제 계속 받아서 이제 챙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챙기는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수익을 자기들한테 올리기 위한 좋은 거죠. 좋은 제도인 건데 네. 그 반대로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도 안 해주는데 또 초저위험 상품을 주로 추천을 하고 그 초저위험 상품 추천하는 것도 이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기네 상품을 집어넣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이게 과연 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했던 그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인 거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감독 당국은 제도 만들었고 우리는 좋은 취지를 갖고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 잘들 쓰세요 해놓고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은 그 상품 안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초저위험 상품 쪽으로 몰면서 거기에다 자기네들 정기예금 같은 이런 상품 집어넣어서 거기서 네. 또 별도로 수익도 내면서 또 자기들은 하는 것도 없이 수수료도 좀 가져가는 이런 구조. 굉장히 왜곡된 구조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의 노후 자금 갖고 장사하는 장사하는 거 거죠. 아니야?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말씀까지 들으면 너무 우리가 과한 것 같은데 네.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 표현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대안을 분명히 찾아보셨을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상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법을 개정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빼야 돼,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개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1년 지난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9%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면 거기에 따른 혼란도 좀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빼자고 했을 때 이걸 도입할 때도 굉장히 갈등이 깊었었고 업권 간, 그러니까 은행업권, 보험업권, 예, 금투업권 간의 예,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거를 컨센서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퀘션마크인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인 거라서 지금 이제 퇴진연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의 대안이라는 거는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실적 배당형을 조금 더 디폴트 옵션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이제 이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퇴직연금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타깃 데이티드 펀드 TDF. 아, TDF.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주기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면 좀 조금 세게 이제 가고. 그쵸,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 상품에 좀 많이 많이 투자하고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안전 조금 상품 쪽으로 가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이제 생애 주기 펀드를 맞아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타깃 데이트 펀드가 타깃 데이트 펀드 다음에 숫자가 보통 붙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요 연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이거를 위험 상품과 이제 저위험 상품을 이제 밸런싱을 하면서 이런 상품인 건데 이런 상품을 조금 더 연령대에 맞게 위험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줄 수 있도록 더 권유하거나 뭐 이런 상품에 대한 위험 등급을 이제 그러니까 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TDF 펀드는 초위험 상품,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TDF 상품은 약간 디폴트로 좀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밸런스 펀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위험 수준 좀 낮추는 건데 뭐 이런 밸런스 펀드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 그러니까 내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야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하려면 그건 금융사들이 버는 만큼 이걸 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같은 데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을 좀 만들어서 뭐 가입자들 대상으로 퇴직연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이 대비해서 어떤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그렇죠. 좋은지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운용 지시, 운용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뭔가 알아야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그게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어떤 그죠. 책임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금융사들이 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한테는 비용일 거고. 네, 그것도 투자를 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이거를 또 뒤에서 채찍질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감독당국의 역할인데 네. 지금 보면은 다들 양쪽 다 책임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소비자들한테 떠넘기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결국 도입을 했으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주제 옛날 어린이들 호환마마 전쟁 가장 무서운 재앙. 자,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왜 당황했냐면 제목이 없었어요. 자, 오늘 그 어렸을 때 이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절이었어야 되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접하지 못하신 분은 모르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항상 봤습니다. 근데 비디오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항상 문방구 옆에. 그래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그걸 딱 넣으면은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 M이 뭐예요? 몽키잖아요. 몽키폭스예요. 몽키폭스. 그래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요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천연두랑 어떻게 보면은 뭐 먼 6촌이나 4촌 관계쯤 된다. 천연두. 두창이, 그렇죠? 두창이 천연두예요. 그래서 거기 천연두에 대한 그 경각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런 끔찍한 만화가
그러니까 천연두에 대한 경각성은 아니죠, 사실. 이게 뭐냐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없다네요. 근데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제가 이제 요즘 시대에 이 명제로 깐 거고, 이 당시에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비디오 테이프 틀면 무조건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아니면 문체부인가? 거기서 모든 비디오에 깔으라는 무슨 규정이 있었겠죠? 어떤 비디오 테이프 만화를 빌려서 껴도 이게 맨 처음에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이 당시에는 현대 어린이들이었어요.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멘트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지 말라던가 불법 비디오를 시청하면은 너네 비행 청소년 되니까 지도해라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지도하라고 무슨 12, 15, 6 이렇게 뜨잖아요.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 성인이 보호자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알아서 얼굴 보고 빌려줬겠죠. 너무 어리면은 어린 거 당연히 안 빌려줬겠지만은 그런 딱지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맨 앞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여기서 이제 호환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인데 이제 비디오가 더 비행 청소년을 시키는 더 무서운 재앙이다. 그럼 이제 호환마마 전쟁이 엄청 무서운 것 같은데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섭다를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호환마마까지는 아닌데 마마가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면 마마가 천연두거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의 사촌격이고 천연두인데 원숭이 실험실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마라는 귀신이 여기 몸에 깃들어가지고 이런 수두같이 이렇게 막 돌기가 나게 하는 게 이게 천연두예요. 그래서 마마 귀신이 붙었다. 호환은 호랑이의 습격. 옛날에는 호랑이에 물려주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전래동화가 동화 속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에게는 교통사고만큼 호랑이에 물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습격 아니면 마마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는 천연두 이거랑 전쟁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서워졌다. 이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마가 천연두다. 이 마마라는 게 천연두입니다. 자, 마마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엠폭스 질병 개요입니다. 몽키폭스 바이러스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천연두의 사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서운 마마 했던 그 마마가 다시 원숭이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게 천연두를 우리가 적이 점령했다고 정복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끔찍한 거죠. 이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엠폭스 질병 개요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 넘어갈게요. 부침 5까지 있습니다. 자, 엠폭스 우리나라도 지금 있네요. 확진 환자가 2022년에 4명이었는데 2023년에 151명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갑자기 4월달, 5월달 1명이 있었는데 7월달에 6명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확진 환자를 보니까 내국인이 10명인데 전부 남자네요, 일단.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동성간이라는 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동성간에 성관계에서 된다.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오해가 깊게 된 겁니다. 그게 100%는 아닙니다. 남자 10명 중에 20대 5명, 30대, 40대 3명 중요합니다. 20대가 더 많네요. 젊은데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0대 이상이 없어요. 지금. 감염 지역은 국내가 9입니다. 9개가 1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024년 발생되고 있다. 이 세계적으로는 보니까 유러피안하고 아메리칸,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이 많아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열악한 곳에 많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미국, 유럽이 폭증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중심으로 엠폭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매개로 전파되는 게 있어서 동성간에 성관계로 막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두도 무서웠던 게 호흡기로 전파돼서 순식간에 전파된 겁니다. 이것도 호흡기로 전파될 수도 있고 묻은 침이나 예를 들어 버린 휴지를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접촉돼서 감염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쭉 나왔는데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유럽, 미국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미국 있죠. 미국이 33,191명입니다. 2022년도 이후에 확진 환자가. 저게 이 완전히 저희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이 뭐 많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2,9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10배예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안심할 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엠폭스 감염병 관련 안내 관련 포스터입니다. 감염병 관련. 그래서 엠폭스 유행 지역 여행 중이면 이거 인천공항 같은 데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몽키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HK 이노엔에 나온 두창,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 접종 방법인데 HK 이노엔이 지금 개발한 2세대 백신을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테러에 대비해서 보관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무슨 테러냐? 지금 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는 2개가 있어요. 미국에 하나가 있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 균이 하나가 있고요. 러시아 벡터 연구소에 균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영화 같죠, 지금. 있는데 왜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걸 파괴하고 있지 않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누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파괴했어요. 미국이 그걸 파괴했어요. 그럼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생물학적 테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균을 파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미국이랑 러시아만 갖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누가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두가 완전히 점령이 돼서 지금 천연두 백신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돌기 있으신 분들은 BCG 접종 맞으신 분이고 불주사라고 불리는 거. 그때 50몇 명 되는 학생, 60몇 명 되는 학생이 줄 서가지고 앞에 간호사 한 명이 불에 주사기 달궈가지고 그 50명 맞추는 그 야만의 시대에 사신 분들. 여기 튀어나와 있으신 분이고 조금 아래 여기 곰보빵처럼 이게 나와 있으신 분이 있죠. 그게 분지침이라고 갈라진 거를 15방을 찔러가지고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국이 있으신 분이 천연두 백신 맞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게. 그 2개가 다 있으시면 되게 오래되신 거고. 여기 이 지금 천연두 백신 맞는 방법이 이게 분지침이라고 이게 포크처럼 되어 있죠. 이걸 15번을 순식간에 3초 만에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여기서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약을 넣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 균을 넣는 거예요. 균을 넣어가지고 균을 혼자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쨌든 HK 이노엔의 2세대 백신은 지금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테러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이미 정복이 됐다고 우리가 선언했어요. 지금 어디에 올라가냐면 유네스코 유산목록. 우리 무슨 8만 대정령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지 아시죠? 세계기록유산에 세계보건기구의 천연두 퇴치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질병하고 싸워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기록이거든요. 감기도 아직 이기지 못했죠. 유일하게 천연두를 정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천연두가 전 세계적으로 박멸되었다고 해가지고 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생들은 이걸 안 맞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 회사 거고요. 아까 2세대 백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3세대 백신입니다. 바로 이 덴마크 회사에서 만든 진네오스라는 이 약품이고요. 요 지금 진네오스라는 약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이만큼 급등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다가서고 있죠. 자, 뒤로 가서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네오스가 있죠. 진네오스가 있고 이마빈뮨, 이마맥스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틀린 거예요. 나라별로 다른 거고 이름이 틀린 건데 그냥 진네오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진네오스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캐나다에서는 임바뮨,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네오스, 유럽에서는 임바넥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매출이 얼마나 폭증하는가 봅시다.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진네오스, 그리고 임바뮨, 그리고 임바넥스.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이름만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 원숭이 두창에 적용되는 이 천연두 백신이
여기에 2022년에 1730에서 2023년에 5027로 무려 거의 대략 4배가량 폭증을 합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신은 하나밖에 없는가? 백신은 하나 또 있긴 합니다. 미국의 회사에 있어요. 미국 회사에 이 천연두 백신 ACAM2000이 있는데 이것도 원숭이 두창 이 지금 승인으로 원숭이 두창 적용적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작용으로 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회사 거의 덴마크의 진네오스, 미국에서 진네오스라는 판매명으로 판매되는 이것만이 지금 유일한 백신의 희망이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경구용 테코비리메트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최초의 약물이고요. 경구용이기 때문에 먹는 건데 이거는 체중 13kg 이상, 뒤로 가겠습니다. 체중 13kg 이상인 성인 소아 환자의 천연두 질병 치료를 위해서 특별한 적응증을 보유했습니다. 자, 이게 경구용이죠. 여기 알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알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경구용 캡슐을 삼킬 수 없는 환자, 그리고 이거는 체중이 3kg 이상인 환자. 아까 경구용은 체중이 13kg 이상인 성인 및 소아였고요. 이거는 3kg 이상인 환자라던가 너무 아파서 경구용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IV 제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써 있어요. 이 그림은 경구용만 나와 있고요. 정맥주사 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는 시가 테크놀로지에 테코비리메트 경구용과 IV 제형 이 딱 2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뭐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전부 다 지금 완전 초기 단계고 그거를 임상을 하려면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미국 시가 테크놀로지의 이 치료제, 그다음에 덴마크 회사의 진네오스라는 백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개발하셔서 지금 우리의 지금 아픔을 덜어주시는 분을 소개하죠. 예전에 천연두가 생겼을 때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젖소에서 천연두균을 일부러 뽑아낸 다음에 주입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소는 그 천연두가 걸려도 금방 낫는 거를 발견해서 소 고름을 짜가지고 사람한테 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식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 크레이지다. 사람한테 천연두 걸린 소의 고름을 짜서 주사기로 넣어버리네? 와, 미쳤네. 저 누구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겠죠. 근데 계속해서 고집해서 놓으셔가지고 지금 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백신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소를 뜻하는 베카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의 천연두, 그러니까 천연두가 걸린 소의 고름을 짜서 넣었다고 해서 우두법을 개발하신 분이고 베카가 소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이라고 이름 붙은 그 백신의 어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옛날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야, 저 소 고름 맞으면 소 뿔난다. 아무도 안 믿었죠. 하지만 밀어붙여서 지금의 우리의 백신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소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저 박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소가 백화에서 소를 뜻하는 백화에서 따온 게 백신이니까 소에 관련된 한 줄 매듭평을 하겠습니다. 음매의 기죽어, 노노노노, 음매의 기사러.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모습이 그래도 밝아요. 네. 그래서 이달 초에 좀 하락분을 만회해가는 모습이 좀 완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8월 증시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하락을 굉장히 세게 빠르게 맞았죠. 예. 3주 만에 S&P 500 기준으로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은 그거에 1.5배,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질 때 3주 걸린 거를 2주 만에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하락분의 거의 지금 80% 이상을 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뭐 언제 빠졌었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 보시면 S&P 500이 16%, 그죠? 나스닥이 네. 17% 이상이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차트 넘겨주시면 네. S&P 500이 어제 거가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네. 예, 어제 거까지 포함하시면은 거의 뭐 85% 이상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뭐 하락분의 거의 70% 이상의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나마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을 한 게 월요일 장 열기 전까지고요. 월요일 날 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쨌든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은 보통 빠진 기간 대비해서 길어야 2배 정도의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합니다. 즉 3주 내지 뭐 4주 걸렸다, 한 달 걸렸다면 2달 만에 그 하락한 거를 다 되돌립니다. 그러니 8월,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네.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어서 8월 달은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어서 좀 더 빠진다면 그게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조금 무색할 수도 있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여쭤보면요. 네. 이달 같은 이렇게 급 하락에 대한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네. 비교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96년에도 한 10% 이상의 하락, 그리고 또 97년에는 2번 10% 이상의 하락, 네. 12개월 안에 또 그 다음 해도 한 번, 또 그 다음에도 한 번. 예. 그래서 거의 5번이 계속 있었어요. 4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0%의 하락이 언제 있었었냐면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고요. 네. 이번에 또 10%의 하락이 올해 7, 8월에 나왔죠.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된 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12개월 안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지만 그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뭘로 그렇게 만들 거냐? 여기 지금 올라온 테이블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빅테크,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선 7이라고 하는 종목들에 있어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익에 대한 리스크가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차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위에는 라지캡, 밑에는 M7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요게 이제 리스크. 네. 리스크에 대한 위쪽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냐는 부분이고 예. 밑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밑에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빅테크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다 하나 또 두 번째로 리스크가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보는데 요즘에 점점 중국의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가격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경기 반등이 일어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얻어맞았던 게 일본 그렇죠. 엔캐리였으니까 요번에 또 앞으로 오는 게 엔캐리가 아니면 중국발 뭐 리스크 이러면서 또 한번 흔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폭등을 했다가 떨어지면 이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변동성이 확 올라갈 때가 있을 건데 뭔가 이슈가 있겠죠. 엔캐리든 아니면 중국발 위기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리스크가 어떤 실체가 아주 커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지표들 뭐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거 같이 살펴볼 부분은 없을까요? 조금 더 네, 덧붙여 뭐 주실 좀 말씀 보시면은 없으실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아직도 공포에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을 좋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문제지만, 예, 그렇고요. 또 다음 지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예.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네. 저게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20m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예,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서 걱정이 덜하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예. 우리가 계속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으로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거의 3%의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다. 근데 이거를 연간 환산으로 했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올해 3, 4분기도 2.4%의 성장률이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차트 하나는 요건데요. 임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저 차트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잡죠. 예. 그리고 다시 살짝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고용 시장도 오히려 막 걱정을 할 것보다는 안정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지표라든지 관련해서 짚어주셔가지고 네. 고용도 봐주셨는데 네. 더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런 침체 우려는 계속될 수 있죠. 네네네. 맞아요.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표들을 좀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오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9월 달에. 네. 9월 달부터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준다는 이유 자체가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개월 뒤가 될지 24개월 뒤가 될지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연착륙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어닝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S&P 500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겨우 11개 기업이 했단 말이죠. 예, 정말 작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의 어떤 느낌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차트로 올려드리는 거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동그라미들이 쭉 있죠. 네. 예, 저 동그라미들은 뭐냐면은 실질 금리가 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실질 미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그 금리가 과거에는 항상 0%대로 수렴했더라.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정부는 그 정도까지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걱정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저 숫자가 0% 갔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네. 예. 저 숫자가 지금은 5.5%에서 2%를 빼면 3.5% 정도 되죠? 네. 이 3.5%가 2%까지 떨어질 때는 저희는 걱정을 안 해요. 네. 실질 금리 2% 정도는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막 1.5%, 1%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면 이 장대금리 차에 지금 빨간색 선이 마이너스 1.44%거든요. 이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입니다. 네, 3개월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요걸 1.5%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장대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안 되죠. 1.5% 떨어뜨리면 이제 해소가 되죠.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네. 생각 하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즉 금리를 1.5%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하자. 그 전까지는 장이 괜찮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네. 지금 기업들의 그 밸런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익 대비해서 비용 숫자 차트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너무나 건강하죠. 그래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네. 좀 더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의 재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녹색 선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 졸이게 했던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우려에 대한 거는 아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도 돼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고 여파가 어느 정도로 미칠지. 예, 그러니까 이거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지금 떨어뜨릴 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5.5에서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봐야 4.0에서 4.25, 1.25% 떨어뜨릴 거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네. 지금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0.25%예요. 0.25%에서 다들 걱정했던 게 1%까지 올릴 거다라고 걱정을 네. 했었어요. 1%까지 올릴 거라 걱정하더라도 1%와 4%의 차이예요. 예. 예, 그러면 1%의 돈을 여전히. 빌려서 여전히 미국 가서 4%의 그렇죠. 이익을 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환율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고 있으면은 금리의 차이 없이 여기서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10% 깨져버리면 빨리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선 보시는 때가 있겠네요. 그게 140대 초반입니다. 140대 네. 초반. 그래서 141까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니 예. 지금 이제 146이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그게 또 다시 140이 깨지는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금리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예. 환율이 그렇게까지 변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나 금리나 이게 이제 특히 환율은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훅 빠뜨렸다가 땡기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훅 땡겼다가 떨어뜨리거나 이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S&P 500에 미치는 영향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네. 정말 아무리 많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10%입니다. S&P 500에. 예. 근데 S&P 500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었다고 네네. 얘기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보더라도 그건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제2의 계산상으로는 정말 많이 보더라도 S&P 500 기준으로서 5%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이 이미 일어났다면 이미 그건 일단락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빅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 7월 FOMC 의사로 공개되고 또 파월 연설도 이어질 예정인데 네. 그 금리 관해서 앞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덧붙여 주실 말씀 있다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것은 내리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려주면은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호적인 현상이긴 해요. 네. 근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야 되는 케이스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너무나 빨리 올 것 같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예. 금리를 푹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 천천히 떨어뜨리고 나서 초과로 너무 많이 올려낸 부분을 없애주고 나서는 동결이 좋습니다. 이걸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면 이건 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예, 그래서 빠르게 1%, 정말 많이는 1.25%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이 2%에 2%를 더하면 4%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2%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고 그럼 4%에 계속 유지가 되는 기간은 골디락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빨간 박스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 내리고 나서 동결이다. 계속 동결이다. 몇 프로에 4%에. 예. 이런 모습이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주는 것도 좋지 않고 네. 내려주고 나서 멈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그 기술주를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엔비디아가 뭐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AI나 기술주 향한 본부장님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전제로 당연히 하고요. 네. 그 가운데 그렇지만 종목 선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업종을 보는 그렇죠. 시각의 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대형 기술주, IT, AI 관련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될수록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죠. 네. 그게 대부분 뭐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주택건설 쪽 이런 예. 쪽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IT잖아요. 네. 63%나 투자를 해야 된다. 이 7월에 보여주셨던 표랑 예,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네.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자꾸 성장주에 대해서 IT 업종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번에 많이 무너질 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었죠. 27%나 예. 빠졌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AI 산업이 거품이다. 끝났다. 버블이 붕괴된다. 예, 그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 이 차트의 오른쪽 끝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만들어놨죠. 아, 저기 아래 부분에 있는 우리는 거요? 저기에 있다. 현 시점은. 그래서 네. 앞으로 AI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기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 안에서 뭐를 투자해야 되냐 보시면은 GPU라든지 AI 서버라든지 뭐 이런 쪽이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장이 들어올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안에서 지금 왜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잘 나가냐? 네. 이 AI 산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보시는 게 참 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본부장님 앞서 그 표에서 신재생 에너지 7% 요거 유지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럴 것 같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변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뭐 잘하고 있어서 한국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죠. 근데 네. 요즘 보시면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다가 죄송합니다. 미국에다가 네.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이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뽑아보시면 좋겠고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또 초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제 AI 뭐 반도체 부분 기술주 얘기했으니까요. 네. 이어서 테슬라 관련해서 언급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긴 네. 어렵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맨날 화재 난다 얘기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디어질 거냐? 일시적으로 더디어졌어요. 예, 일시적으로는 좀 더디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근데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실 때 전기차는 AI에 있어서 어떤 기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게 뭐 로보택시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뭔가를 쓰던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도 이 AI 산업의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그 네. 포트폴리오 비중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채권이냐 주식이냐예요. 요번에 훅 빠졌을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확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채권을 더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시대인가 아니면 주식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시대인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이제 금리가 훅 빠졌으니까 이제 더 다시 뭐 계속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간다. 그러면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4%란 말이죠. 대신에 주식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8대2 전략으로서 주식을 80% 가져가고 채권을 20% 가져가는 전략을 펴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왜?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예. 되는 타이밍이 왔었을 때. 그때까지는 여전히 주식 80, 채권 20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초점 맞추시고 또 AI 관련된 매력도가 높은 국가, 한국, 대만, 베트남 정도, 인도 정도 이렇게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전략까지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앵커 브리핑 화요일 8월 20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원화 가치가 급등, 즉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5거래일 만에 0.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0.9% 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 이상으로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 앞서 유동원 본부장하고도 말씀 나누셨습니다. 뉴욕 시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분위기들 괜찮은 영향 오늘 우리가 또 고스란히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이 사실은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전강 후약이었는데 후 쪽으로 갔을 때 오후장 갔을 때 갑자기 지수가 뒷부분에 가서 훅 빠졌던 특히 코스닥이 더 낙폭이 컸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좀 제시가 되는 게 환율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다. 이제 이 부분 이게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게 좀 비교적 완만히 내리다가 장 오전장 뒷부분부터 좀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장 마감 직전인 3시 무렵에 1,330원 어제 최바닥점을 딱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해서 한 8원 정도 반등을 해서 어제 1,338원에 이제 원달러율이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고점 대비 저점이 24원의 이 변동폭이 있었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16원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7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77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불과 한 2주 사이에 지금 원달러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40원 가까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 그 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원화가요.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해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보시죠. 달러, 유로, 엔,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쭉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달러부터 이제 원화까지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칸입니다. 우리 원화가 미국 달러부터 시작해서 6개 주요 통화국 대비 다 초록 색깔입니다. 이 초록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 강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달러만 해도 어제 캐나다 달러하고 원화 정도만 강세였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약세였었죠. 유로 같은 경우도 어제 캐나다 달러한테만 강세였었고 나머지 다 약세였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화가 어제는 주요 6개 나라에 대비해서 다 강세를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보통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강세를 띈다라는 얘기는 펀더멘탈리하게 봤을 때 뭔가 좋은 겁니다. 성장률도 좋고 경상시 흑자도 많이 나고 뭐 1인당 GNP도 막 GDP도 막 크게 늘어나고 등등등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어야지 이제 보통 그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뭐 나름 대단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정도로 펀더멘털이 강하냐? 사실은 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사실은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속된다는 건 아니고 어제는 이례적으로 주요 6개 나라에 대비해서도 원화 가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어제 좀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이게 표로 가져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어제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시장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5가지, 뭐 한 6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연준 금리 인하. 뭐 당연히 이거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테니 워낙 당연히 강세를 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건데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 지금 이제 2%포인트니까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감소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더군요. 트럼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달러 매수 포지션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매수 포지션이 지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매수 포지션이 줄고 있다는 이런 조정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와 엔화와의 커플링 현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 값,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 달러와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최근 3개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7월, 6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해서 0.46가 떨어진 102.0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101.9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달러 인덱스, 즉 달러와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 원화가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해소, 축소. 지금 미국 연방금리가 5.5%죠. 한국은행 우리 기준금리 3.5%입니다. 2%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벌어진 그런 이제 금리 격차인데 이게 좀 꽤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죠. 이게 작년 이제 7월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이 금리 차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연준이 25bp 0.25%포인트를 내린다 그러면 이 금리 격차 2%포인트가 1.75%포인트로 주는 거고 만약에 연준이 50bp를 빅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이제 1.5%까지 이제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격차가 줄어드는 데 따른 상대국 가치의 강세, 즉 원화 가치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트럼플레이션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좀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하고 있죠. 10% 얘기를 했다가 이제 20%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60%까지 올리겠다. 실제로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무역 관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대적인 지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뭐 이게 여러 가지 지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돈이 있습니까? 미국이? 결국 국채 발행하는 수밖에 없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이게 트럼플레이션의 공식인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얘기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해리스의 우위가 좀 더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설화, 그러니까 말 실수를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미국 국민들의 서민들의 어떤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역시 뭐 유아 독전적인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계속 그런 식의 비난, 상대방만 비난하는 소리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트럼프가 이제 언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해리스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위안화와 달러 환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안화가 계속 달러에 대비해서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달러 기준 환율을 0.07%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또 절하한 거죠. 그래서 7.1415의 위안화로 이제 고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위안화 가치 자꾸 떨어뜨리려는 얘기는 내수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를 위안화의 대리 통화 이런 얘기들을 좀 업계에서는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대리 통화 역할하는 원화의 가치도 동반해서 올라갔고 급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엔달러가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어제 146엔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강세를 다시 좀 보이면서 역시 엔화도 강세를 보였던 거. 그래서 좀 위안화, 원화, 엔화가 이 아시아의 세 주요 화폐가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원화가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최근 한 3년새 원화의 평균적인 그 환율이 1,310원에서 1,330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올 들어 한 6개월 정도에 보면 대략 한 1,370원에서 80원 사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상 과정은 좋은데 우리 지난달 말에 이달 초죠.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12% 넘게 폭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정상화 과정이 이게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지 갑자기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도 수출 기업들 실적도 나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도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지수로만 시장 전체 분위기를 대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률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분위기 이어가려고 하고요. 코스닥도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는 현 상태입니다. 지속이 될 수 있을지요? 이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늘 오후장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